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교훈입니다. 자, 변압기 첫 번째 파트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60Hz의 변압기에 50Hz의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 이때 자속 밀도는 60Hz일 때 몇 배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파수가 60Hz에서 50Hz로 바뀌었을 때 이때 동일 전압을 가했어요. 그럼 이 변압기에서 만들어내는 유기 기전력은 동일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변압기의 유기 기전력을 어떻게 나타냈냐? 우리가 이 유기 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4.44의 F N 파이 M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때 지금 자속 밀도를 묻고 있어요. 자속 밀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파이 M은요, 자속이었어요. 이 자속을 자속 밀도로 한번 바꿔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속 밀도다라고 하는 거는요, 밀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밀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밀도라고 하는 거는 전체 면적분의 총 양으로 나타냈어요. 그때 자속 밀도니까 총 자속이 되겠죠. 자, 이때 총 자속이 파이 M이고요. 자, 이때 자속 밀도를 B라고 하고 면적을 S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이 M이다라고 하는 거는 S를 넘겨서 B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유기기전력 공식이 B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동일 전압을 가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변압기에서 만들어내는 기전력은 일정하고요. 그리고 권수도 당연히 일정하겠고 이 면적도 동일하게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수도 고려해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주파수와 자속 밀도가 곱해져 있으니까 반대로 넘기면요, 이 주파수가 이 자속 밀도와 서로 반비례한 관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주파수가 60에서 50으로 지금 6분의 5배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속 밀도는 반비례하니까 5분의 6배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속 밀도는 몇 배인가? 5분의 6배를 증가해서 이렇게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1차 전압 6900V, 1차 권선 3000회, 권수비 20의 변압기가 60Hz에 사용할 때 철심의 최대 자속을 묻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변압기의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요, 4.44의 F N 파이 M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맞죠? 우리가 유기기전력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최대 자속입니다. 결국 파이 M을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자, 이 파이 M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요, 나머지를 전부 좌변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4.44의 F N분의, 자, 분자가 무엇이 되냐? 바로 유기기전력 E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요. 자, 분모는 동일하게 4.44가 되고요. 자, 그리고 주파수가 지금 60Hz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파수 60을 곱해주시고, 자, 그리고 권수입니다. 권수비가 아니죠. 자, 1차 권선이 3000회다라고 했어요. 3000회. 자, 지금 1차 측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측을 기준으로. 자, 그리고 분자는 1차 측 유기기전력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권수를 1차 권선을 넣어줬으니까. 자, 1차 측 유기기전력을 넣어줘야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1차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변압기에서 문제에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이상 변압기다라고 했어요. 내가 1차 측 전압을 넣어준 게 그대로 유기기전력에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없고 권선 저항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유기기전력은 주어진 6900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하면요. 대략 그 값이 8.63에 63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단위는 웨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전격 1차 전압 6600V, 2차 전압이 220V, 주파수가 60Hz인 단상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를 이용하여 전격 220V 10A인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때 이 변압기 1차 측의 입력이 몇 킬로와트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1차 측 입력. 우리가 이것을 P1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요, 이 변압기는 우리가 이상 변압기다라고 했습니다. 즉 손실이 없고 권선 저항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이 변압기의 1차 측 입력은요, 결국 손실이 없으니까 2차 측 출력과 결국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차 측 입력과 2차 측 출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2차 측 출력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압기는 단상입니다. 단상. 자, 그럼 2차 측 출력은요, 우리가 2차 측 전압에다가 그리고 2차 측에 흐르는 2차 측 전류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2차 전압이 220V다라고 합니다. 자, 220V가 되고요. 그리고 전류를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자, 우리가 10A인 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10A에. 그러면 2차 측 전류가 얼마예요? 10A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어차피 전격이 220V일 때 10A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변압기 2차 측에 지금 부하가 있는데 2차 측 부하의 전류가 10A고요. 전격이 220V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차피 2차 전압 220V와 전격 220V가 어차피 동일하겠죠. 그래서 전류도 동일하게 10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요, 2200W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200W가, 자, 다시 적겠습니다. 자, 2200W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킬로와트입니다. 우리가 2차 측 출력 전압이 결국 1차 측 입력이니까 결국 2200W로 같은데 이것을 킬로와트로 바꿔주면요, 여기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단위가 킬로와트로 바뀌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1차 측 입력은요 2.2 단위는 킬로와트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기의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변압기 철심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변압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변압기가 이런 식으로 변압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압기 철심이 있고요. 자, 이렇게 철심에 코일이 감겨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1차 측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2차 측에도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변압기 철심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자, 우리가 1차 측에 전류가 흐르면요, 이 전류에 의한 자속이 발생을 하겠죠. 이때 철심은요, 이 발생한 자속이 2차 측에 쇄교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철심은요, 기본적으로 투자율이 커야 되겠죠. 이 투자율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꿰툴투의 자석 자자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속을 얼마나 많이 꿰투냐, 즉 투과를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심은요, 자속이 잘 투과되어야 되겠죠. 즉 투자율이 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전기 저항이 작을 것인데 이건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우리가 자기 저항이 작을 것이라고 하면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자기 저항 RM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회로에서 우리가 자속을 방해하는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요, 뮤 S분의 L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철심에서 이 투자율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철심의 자기 저항은 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속을 많이 투과시키려면 당연히 이를 방해하는 성분인 이 자기 저항은 작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조금 대비되는 개념이 있었죠. 우리가 자기 회로에서는 자기 저항, 전기 회로에서는 전기 저항이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저항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회로 이론 때부터 배웠던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저항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고유 저항 로의 S분의 L이다라고 했고요. 이 고유 저항을 역수로 바꿔주면 이 고유 저항의 역수는 도전율이죠. 그래서 KS분의 L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회로에서의 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 회로의 이 도전율과 서로 같은 느낌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철심은요, 자기 저항은 작아야 되고요, 반대로 전기 저항은 커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철심은요, 저항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했고요. 자, 우리가 1차 측에 전류가 흐르면 물론 이 코일과 철심 사이에 절연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절연물을 넣어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철심에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됩니다. 내가 1차 측에 전류가 흘려줬는데 이 철심으로 누설되는 전류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저항은요, 철심에서 굉장히
커야 한다. 커야 한다. 그래서 2번 보기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성층 철심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 직류기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철심은요, 기본적으로 규소를 함유한 강판을 우리가 성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철심에서 발생하는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철손 중에서 이 규소를 함유하는 이유는 이 철손 중에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기 위함이었고, 그것을 성층하는 이유는 철손 중에 와류손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규소를요, 변압기는 얼마만큼 넣는다 했었죠? 바로 4%를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4% 넣는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직류기는요, 1.4% 굉장히 적은 값을 넣는다라고 했는데, 변압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4%를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변압기는 정지기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규소를 넣으면요, 기계적 강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직류기 같이 회전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계적 강도가 너무 떨어지면 파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게 넣었다면 이 변압기는 정지되어 있는 고정된 기기죠. 그렇기 때문에 규소를 많이 넣어서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고 철손을 줄이는 데 더 역할을 집중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철심은 성층 철심을 해야 할 것,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손 개수가 작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히스테리시스 손 개수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히스테리시스 손이 적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손실은 적으면 좋겠죠. 그래서 4번 보기도 맞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전기 기기의 절연의 종류와 최고 허용 온도가 잘못 연결된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기를 배우면서 절연물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 절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최고 허용 온도가 모두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기억을 해달라 했냐? 바로 순서대로 적으면, 자, Y종이 있고요. 절연물의 종류가 Y종, 그리고 A종, 그리고 E종, 그리고 B종. 자, 순서대로. 자, 다음에 F종, H종, C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허용 온도가 어떻게 되냐? 자, Y는 90이다라고 했고요. 자, 순서대로 105, 그리고 120, 130, 155, H는 180이고요. 마지막 C는 180을 초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절연물의 종류와 그리고 허용 온도를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이 90은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90에서 A종이 될 때 최고 허용 온도는요, 플러스 15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E종에서는 우리가 A종에서 플러스 15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로는 15가 적용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B를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떨어뜨려 놔주면 우리가 13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 F는요, 가장 대표적인 영어 단어가 우리가 5다라고 했어요. 자, 이 5는 숫자 5죠. 그래서 155가 나오고, 자, H종은요, 이렇게 위아래 붙여주시면요, 우리가 180이 나온다라고 했고, 마지막 C는 180을 초과한다라고 기억을 해달라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잘못 연결된 것을 묻고 있어요. 자, A종 105도, 그리고 E종 120도, B종 130도, H종은 180이라 해서, 자, 지금 4번이 틀렸죠. H종은 180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변압기유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변압기유를 왜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변압기유의 역할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변압기유의 역할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변압기유는요, 첫 번째로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압기를요, 외함 안에 넣어두고 그 외함을 절연으로 채워 넣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함을 만졌을 때 감전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유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외함을 건드려도 안전하게 절연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 변압기가 사용하면서 뜨거워질 수가 있겠죠. 이를 냉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냉각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첫 번째, 절연 내력이 낮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 이 변압기유는요, 절연 내력이 커야 되죠. 자, 당연한 말이죠. 자, 이 변압기유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바로
절연이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절연이 있는데 이 절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절연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힘이 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연 내력이 커야 절연을 잘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기는 틀렸다. 절연 내력은 커야 한다가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인하점이 높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 인하점이 의미하는 게 뭐죠? 바로 불이 붙는 그 온도, 그 지점을 우리는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변압기의 역할 중에 냉각이 있어요. 자, 변압기는 사용하면 뜨거워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변압기가 인하점이 낮으면 같이 불이 붙고 화재가 날 우려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압기 U는요, 인하점이 높을 것. 자, 이렇게 인하점이 높을 것이란 것이 특징이 있고, 자, 반대로 잘 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응고점은 낮아야 한다까지 있었습니다. 다음 3번, 유동성이 풍부하고 비열이 적어 냉각 효과가 작을 것인데 틀렸죠. 대신에 이 첫 번째는 맞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즉 점도가 낮을 것이에요. 점도가 낮을 것. 이게 유동성이 풍부하다와 동일한 의미인데, 자, 유동성이 풍부하다. 왜 풍부해야 하냐? 자, 우리가 이 변압기의 역할 중에 냉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냉각을 하는 방법이 바로 대류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변압기가 뜨거워지면서, 자, 어떤 변압기가 뜨거워지면서 변압기유를 뜨겁게 달구겠죠. 그때 그 뜨거운 변압기유는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변압기유는 내려가면서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대류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점도가 낮아야 하고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겠죠. 자, 대신에 점도가 낮고 비열은 반대로 높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비열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비열은 내가 어떠한 물질을 1도씨 올릴 때 얼마만큼의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지, 이것을 비열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변압기는요, 비열이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비열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변압기유 목적 중에 냉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변압기유가 변압기가 뜨거워졌는데 같이 뜨거워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열은 커야 하고 냉각 효과는 당연히 커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역할이 냉각이다라고 했어요. 냉각 효과는 커야 한다. 다음 4번, 응고점이 높을 것인데 응고점은 낮아서 잘 얼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인하점이 높을 것,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변압기 유 열화 방지 방법 중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변압기 유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화 방지 대책들이 있었죠.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콘서베이터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콘서베이터. 자, 이 콘서베이터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기존에 콘서베이터가 없을 때는요, 변압기의 그 절연유와 그리고 공기 사이의 면적이 넓다라고 했어요. 이를 통해 호흡 작용으로 인해서 불순물이 끼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콘서베이터를 설치해서 공기와 변압기 유 사이의 그 면적을 줄여줌으로써 우리는 열화를 방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브리더 혹은 흡습 호흡기다라고 했었죠. 브리더를 설치한다. 두 번째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질소 봉입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질소 봉입. 말 그대로 우리가 콘서베이터 안에 막 공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공기에 산소 대신에 질소로 봉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산소를 넣어주게 되면요, 산소에 의한 산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산화는 곧 열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질소를 봉입함으로써 우리가 산화를 방지하고 열화를 방지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요, 밀봉 방식 그리고 흡착제 방식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밀봉 방식은요, 결국 가둔다라는 거예요. 외부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고, 자, 외부에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봉한다라는 거고요. 흡착제 방식도 결국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를 붙잡는 흡착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내용도요, 여기엔 없지만 결국 열화 방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음 3번 수소 봉입 방지 방식인데, 자, 이 보기는 확실하게 틀렸죠. 자, 이 수소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산소와 만나면 폭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소 폭탄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수소 대신에 질소를 봉입한다. 자, 질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기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4번 개방형 콘서베이터. 자, 콘서베이터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요, 3번 수소 봉입 방식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유입식 변압기에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저희가 이전에도 했었죠. 자, 우리가 열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콘서베이터, 그리고 브리더, 그리고 질소 봉입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바로 열화 방지였습니다. 자, 이 열화 방지가 무엇이냐? 어떤 외부적인 특성, 어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기본의 성질이 나빠지는 것, 물리적으로 혹은 화학적인 성질이 모두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다 합쳐서 열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콘서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절연유와 그리고 공기 사이의 면적을 줄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순물이 덜 들어온다라고 했고, 이로 인해서 열화를 방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 열화 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변압기 냉각 방식 중 유입 잔행식의 표시 기호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변압기의 냉각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 4개를 사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문자 4개를 사용해서 우리가 변압기 냉각 방식이 무엇인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때 앞에 2개는요. 앞에 2개는 변압기 내부 냉각 방식이라 해서 우리가 내부를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뒤에 2개는요. 외부 냉각 방식, 그래서 외부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앞에는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내부예요. 즉 변압기를 직접적으로 냉각을 시키는데 그 냉각 매체가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게 바로 앞에 문자고요. 뒤에는요, 그 냉각 매체를 어떻게 순환시킬지, 그 순환하는 방식을 우리는 2번째 문자다라고 했었고, 자, 첫 번째, 이 외부에서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요, 우리가 내부 냉각 매체를 냉각시키기 위한 매체가 무엇인지, 그게 바로 이 3번째 문자가 되었고, 이 4번째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한 매체를 어떻게 순환시킬지, 이 외부 냉각 매체를 어떻게 순환시킬지가 바로 4번째 문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요, 지금 유입 잔행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입이에요. 즉 기름이죠. 그래서 앞에 내부 냉각 매체가 바로 O, 기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별다른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 기름을 순환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잔행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외부는요, 이 기름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잔행식, 즉 공기로 그냥 자연스럽게 냉각을 시킬 거고, 이것도 자연적으로 N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냉각을, 이 공기를 순환시킬 거다. 이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이 기름을 우리가 냉각을 시킬 거다. 이것을 ONAN, 유입 잔행식이다라고 하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로서 자석만을 만드는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에 항상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무부하 전류 혹은 여자 전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부하에 관계가 없으니까 한번 무부하시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차 측이 있고요. 자, 2차 측은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왜냐하면 부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자, 우리가 먼저 자속을 만드는 자화 리액턴스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1차 측을 그리는데, 자, 그 다음에 철손을 발생시키는 철손 저항이 있었죠. 자, 그럼 이때 무부하 시에 항상 발생하는 전류는요, 우리가 무부하 전류 혹은 여자 전류다 해서 I0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I0가 흘러서 2갈래길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I0가 흘러서 2갈래로 나눠지는데, 자, 이때 철손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철손을 발생시키는 철손 전류다 해서 I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실제 자속을 만드는, 즉 자화를 시키는 자화 전류, 그래서 우리는 IM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여자 전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뒤에 더 붙었죠. 자속만을 만드는 것, 즉 이 여자 전류 중에서 이 철손 전류 그리고 자화 전류가 있을 때 이 자화 전류에 대해서 묻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화 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에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2차에 정연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서는 1차에 흘러가는 여자 전류는 기본파 전류 외에 주로 몇 고조파 전류가 포함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제3고조파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변압기 원리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변압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변압기가 있고요. 자, 이렇게 철심을 그렸고, 자, 이렇게 철심에 권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자, 2차 측도 마찬가지로 권선이
감겨져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는 변압기의 1차 측에 전압을 인가해 주면은요,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때 전류는 우리가 무부하 전류다라고 했고, 이 전류가 흐르면서 자속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자속이 발생하고 자속이 변화했으니까 우리가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고, 이 자속이 2차 측에 쇄교함으로써 우리가 2차 측에도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변압기의 기본 원리는요, 내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가 흐르고요, 전류가 흐르면서 자속이 만들어지고, 이 자속에 의해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따라서, 자, 시간에 따른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바로 전류, 그리고 자속, 마지막으로 유기기전력에 대한 파형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전류와 자속, 그리고 유기기전력에 대한 파형을 나타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전압이 인가되고요, 전류가 제일 먼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 파형을 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전류 파형을 그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가하죠. 그래서 전류도 이런 정연파 형태를 띠게 되고, 이게 바로 전류의 파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류가 흘렀으니까 자속이 발생을 하겠죠. 그때 발생하는 자속은요,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전류와 동상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동상으로 자속의 파형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속이 발생을 했어요. 자속이 발생하면 기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이 기전력은 이 자속의 파형과 동상이 아니었죠. 자, 왜 그러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압기 기본 원리는요, 우리가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라 해서 우리가 E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전류 파형과 자속의 파형을요, 제가 사인파다라고 해볼게요. 사인파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속의 변화, 즉 변화율이죠. dt분의 d파이니까, 즉 미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전류와 자속이 사인파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사인을 미분하면요, 우리가 코사인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사인파를 미분한 코사인파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전력의 파형은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코사인 파형이 그려지고, 이게 바로 유기기전력의 파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자속의 파형과 기전력의 파형이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정연파를 가지게 되는 건요, 굉장히 이상적인 경우다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자기포화란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철심에 자기포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류가 증가를 하면 자속도 동일하게 정연파형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전류가 증가를 하다가 이 철심에서 자기포화가 일어나면요, 우리가 같은 전류가 증가를 했을 때 같은 자속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포화에 의해 그 증가하는 폭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실제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전류의 파형이 정연파가 아니라 이렇게 끝에가 뾰족하고요, 자, 이렇게 반대 방향일 때도 끝에가 뾰족한 형태로 파형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전류가 증가를 할 때 자속이 똑같이 증가를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전류의 증가폭이 이렇게 뾰족하게 더 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컸을 때 자속의 파형은 이런 예쁜 정연파를 만들게 되겠고, 이런 예쁜 정연파를 만들었을 때 만들어내는 기전력의 파형도 이렇게 예쁜 정연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전류에는 기본파가 있어야 되겠고, 자, 지금 이렇게 뾰족하니까 지금 비정연파죠. 비정연파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추가로 고조파 성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떤 고조파 성분이 들어가냐? 바로 제3 고조파 성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요, 이 전류의 파형,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3고조포가 포함된 비정연파가 들어가야 만들어내는 자속의 파형이 예쁘고,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전력의 파형도 예뻐진다라는 겁니다. 파형이 개선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류에는요, 우리가 제3 고조파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즉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1차 전압은 3300V이고 1차 측 무부하 전류는 0.15A, 철소는 330W인 단상 변압기의 자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게 무부하 전류, 그리고 철손,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게 자화 전류예요. 그래서 무부하 시 이 변압기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를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등가 회로를 그려주는 게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자, 이렇게 무부하 시는요, 우리가 1차 측에 자속을 만들기 위한 자화 리액턴스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화 리액턴스, 그리고 추가로 철손을 발생시키는 철손 저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조건을 보시면요. 지금 1차 전압이 3300V예요. 그래서 이곳이 330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측 무부하 전류. 자, 무부하 전류 혹은 여자 전류다라고 해서 우리가 1차 측에 흐르는 이 여자 전류가 지금 0.15A다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철소는 330W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차 전압이 3300V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병렬 회로죠. 그러면 이 철손 저항에도 3300V, 그리고 자화 리액턴스에도 3300V가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철손 저항에서 발생하는 철손이 330W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철손이 330W예요. 자, 그럼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P는 VI죠. 자, 그래서 I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P에다가 V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철손 저항에 흐르는 철손 전류는요, 0.1A가 흐른다. 즉, 이곳에 흐르는 전류가 0.1A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자화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화 리액턴스에 흐르는 자화 전류를 구해줘야 하는데, 자, 단순히 우리가 키르요프 법칙에 의해서 0.15만큼 들어왔는데 한쪽이 0.1로 나가니까 반대편은 0.05구나 라고 하면 바로 틀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항과 리액턴스는요, 위상차가 있었잖아요. 위상차가 90도만큼의 위상차를 나타낸다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자화 전류 IM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자, 0.15에 제곱을 해주고요. 그리고 0.1에 제곱을 해줘서 이 둘을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바로 자화 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그 값이 대략 0.112A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변압기 여자 회로의 어드미턴스 Y0를 구하면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자 회로의 어드미턴스라고 해요. 이때 이 여자 회로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여자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의미하죠. 즉, 무부하시 등가 회로를 그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이 무부하시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자속을 만들기 위한 자화 리액턴스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자화 리액턴스가 있고, 추가로 병렬로 우리는 철손을 발생시키는 철손 저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지금 여자 전류가 I0다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1차 측의 전압이, 인가 전압이 V1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여자 회로의 어드미턴스, 즉 여자 어드미턴스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무부하 등가 회로의 임피던스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 임피던스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임피던스는요, 우리가 I분의 V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회로에서 이 각각 전류와 V는 뭐가 됩니까? 각각 여자 전류 그리고 1차 측의 인간 V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임피던스의 역수를 바로 어드미턴스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역수로 취해주면 그게 바로 여자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자 어드미턴스 Y라고 하는 거는요, I0분의 V1의 역수인 V1분의 I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 V1분의 I0 정답이 되겠죠. 다음 14번입니다. 변압기의 단락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묻고 있어요. 자, 단락시험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단락시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차 측이 있고요. 1차 측과 2차 측을 환산했다라고 했을 때
자, 각각 1차 측의 권선 저항과 그리고 1차 측의 누설 리액턴스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2차 측에도 있는데 이를 합치면 1차 측, 2차 측의 권선 저항과 1차 측, 2차 측의 누설 리액턴스 성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단락 시험이니까 이런 식으로 단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그릴 수가 있고, 자, 이곳에 여자 회로가 있는데, 자, 우리가 단락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단락. 자, 단락시는요, 이곳으로 대부분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여자 측으로는 거의 흐르지 않고, 이 여자 측은 굉장히 임피던스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 값이 애초에 너무 작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전류는 이 1차 측, 2차 측에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단락 시험이 뭐였나요? 단락 시험은요, 내가 부하가 지금 없지만 부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는 시험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차 측에 0V에서 서서히 전압을 키워서 단락 전류 IS가 증가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어떠한 전압 VS에 도달을 했을 때 이 단락 전류가 기존에 부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부하가 있을 때 흐르는 1차 측 정격 전류가 되었을 때, 즉 I1N이 되었을 때, 이 I1N이 되었을 때, 그때 이 VS가 바로 부하가 있을 때 전압 강하가 되었죠. 그렇죠. 단락이 되었으니까 이 VS는요, 결국 이 1, 2차 권선의 저항과 1, 2차 누설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되겠죠. 이 전압이 결국 여기에 다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VS를 무엇이라 했냐? 이 VS는요,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라 했고, 임피던스 전압. 그리고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을요, 즉 동선을 우리는 임피던스 와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 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을이라고 하면요, 자, 누설 리액턴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누설 리액턴스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이 1, 2차 권선 저항과 1, 2차 누설 리액턴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 강화였죠. 우린 전압 강화를 아니까 당연히 전압 변동률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임피던스 와트도 해당이 되고요. 4번, 여자 어드미턴스는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여자 회로를 생략을 했잖아요. 여자 회로가 지금 무시가 되었죠. 그래서 4번 보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번입니다.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자,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은요, 변압기의 단락 시험을 통해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락시 등가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측이 있고요. 1차 측과 2차 측을 환산을 했을 때, 자, 1차 측, 2차 측의 권선 저항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1, 2차에 누설 리액턴스 성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단락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등가 회로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단락이 되었으니까 대부분의 전류는 모두 이 1차와 2차 측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여자 측은 무시가 되겠죠. 전류가 대부분 이곳에 흐르게 되니까. 자, 이렇게 등가 회로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제 임피던스 전압이 무엇이었냐? 자, 우리가 단락 시험이 뭐라고 했었죠? 지금 단락이 되어 있지만 부하가 있다 가정을 하고 진행한 시험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차 측에 0V에서 시작을 해서 전압을 서서히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압을 올리면서 지금 이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자, 어떠한 전압 VS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지금은 단락이 되어 있지만 부하가 있을 때 1차 측 정격 전류가 되었을 때, 그때의 전압을 우리는 임피던스 전압, 우리는 VS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VS는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요. 자, 이 임피던스 전압이 결국 무엇이냐? 자, 부하가 있을 때, 지금 정격 전류 I1N이 흐를 때, 그때 임피던스 전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자, 부하가 있을 때 지금 정격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지금 단락 상태에서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을 통해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1, 2차 권선 저항과 1, 2차 누설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곧 임피던스 전압이 되겠고, 이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락 시
전격 전류가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전압을 우리는 임피던스 전압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3번 전격 전류가 흐를 때 1차 측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를 우리는 임피던스 전압이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변압기 등가회로 구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변압기 등가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적어주면 됐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무부하 시험이란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부하가 없는 무부하 시험을 했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부하가 없이 단락을 시킨 단락 시험을 진행했고요.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권선 저항 측정 시험이 있었죠. 권선 저항 측정. 즉 말 그대로 권선의 저항 혹은 리액턴스를 측정하는 시험을 우리는 권선 저항 측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기 중에 다시 오답 중에 뭐가 잘 나온다라고 했었죠. 바로 부하 시험이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 부하 시험이 틀린 보기로 등장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해달라고 했냐. 자, 기본적으로 무부하 시험은요, 부하가 없이 개방한 상태죠. 자, 마찬가지로 단락 시험도요, 부하가 없이 단락을 시킨 상태로 진행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부하 시험은요, 말 그대로 부하가 있는 상태로 진행하는 시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변압기를 팔 때, 자, 이렇게 부하,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하에 직접 측정하러 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부하 시험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하 시험에서 필요한 뭐 전압 강화, 뭐 아니면 손실 같은 거를 계산할 때 우리는 부하 시험이 아니라 이 단락 시험을 통해서 전압 강화라든지 아니면 뭐 동손이라든지 이것을 측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 시험이 부하 시험이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어요. 부하 시험은 실제 부하가 달린 거다라고 했으니까 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부하 시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죠. 17번입니다. 1차 측 건수가 1500인 변압기 2차 측에 16ohm의 저항을 접속을 하니 1차 측에서는 8kΩ로 환산이 되었다. 이때 2차 측 권수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권수비 A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었죠? 이 권수비 A는요, 2차 측 권수에 대한 1차 측 권수의 B를 우리는 권수비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권수비는요, 결국 전압의 B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투분의 2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V2분의 V1으로 동일시할 수가 있었죠. 자, 대신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 줘야 할 거는 전류만 반대다라고 했어요. 전류는 반비례하게 I1분의 I2다라고 했었고, 자, 그리고 임피던스 Z에 대해서는 루트의 Z2분의 Z1이다라고 했었고, 자, 마찬가지로 임피던스 안에 있는 저항 그리고 리액턴스는 모두 동일하게 루트의 R2분의 1이라고 하고 1이다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루트의 리액턴스 X2분의 X1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를 대문자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X2분의 X1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요, 2차 측 저항에 의해서 권수가 어떻게 되냐를 묻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할 거는, 자, 권수 N2분의 N1과 그리고 저항이니까 루트 R2분의 R1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이 둘의 관계가 결국 권수비로 같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 자, 지금 1차 측 권수가 1500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을 나타낼게요. 자, N1은요 1500이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N2죠. 자, N2는 그냥 N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저항은요 루트에 지금 2차 측에 16ohm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2차 측이 R2가 1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1차 측 R1은요 지금 8000이에요. 8000.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를 통해서 자, 우리가 N2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 자, 이거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분모에 루트 16분의 800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분자에 1500이 들어가면 우리가 N2를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이것을 그대로 계산기에 넣어주시면요, 대략 그 값이
67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 67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변압기 3300대 110V 1차 누설 임피던스가 다음과 같고 2차 누설 임피던스가 다음과 같은 변압기가 있다. 이때 1차로 환산된 등가 임피던스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권수비 A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표현을 했었죠? 바로 2차 측 권수에 대한 1차 측 권수의 비율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수비가 결국 전압비다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권수가 클수록 당연히 전압도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권수비를요. 2투분의 E1 그리고 V2분의 V1이다. 즉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반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류가 I1분의 I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전류는요. 전류가 클수록 권수비가 작아지고요. 반대로 전류가 작으면 권수비가 더 많이 감겨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전압비가 3300대 110이에요. 1차 측이 3300, 2차 측이 110이니까 권수비가 결국 문제에서 30이다. 110분의 3300 계산하면 30이다라는 것이 결국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임피던스, 저항, 리액턴스도 권수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이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피던스 Z다라고 하는 거는요. I분의 V다라고 했어요. I분의 V. 자, 그러면 지금 전압은요. 권수비와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수비 A,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전류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A분의 1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요. 계산하면 A 제곱이 되고 우리는 권수비라고 하는 거는 임피던스의 루트에 비례하구나. 권수비는 임피던스의 루트에 비례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권수비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임피던스는 결국 루트에 비례하니까 Z2분의 Z1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저항은 저항대로 저항도 루트에 비례하고요. 리액턴스도 루트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대부분 2차 측에서 1차 측으로 환산을 합니다. 부하 측을 기준으로 1차 측에 환산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 이렇게 Z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다시 Z1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Z1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양변에 제곱해주고요. Z2를 반대로 넘겨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권수비의 제곱이 되고요. Z2를 넘겼으니까 Z2라고 하는 것이 Z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권수비가 지금 30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이 30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우리가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권수비의 제곱을 곱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권수비의 제곱을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Z2가 얼마다라고 했었죠? 지금 0.015에 플러스 J의 0.013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요. 자, 1차 측으로 환산한 Z2가 어떻게 되냐? 지금 교재에 13.5 플러스 J의 11.7 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 전체 1차로 활산된 등가 임피던스예요. 그럼 결국 이 값에 우리가 주어진 1차 임피던스 값을 더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 둘을 더해 주시면요. 그 값이 대략 25.5 플러스 J의 24.7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19번입니다. 어떤 단상 변압기에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이고 전격 부하 시에 2차 단자 전압이 230V이다. 이때 전압 변동률은 약 몇 %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전압 변동률 엡실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공식으로 먼저 적으면 우리가 변압기는 부하 측이 기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는 2차 측이죠. 그래서 2차 측 전격 전압분의 자, 2차 측의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2차 측 전격 전압 V2N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퍼센트 100분율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 주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 전압 변동률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이 전압 변동률이 무엇이냐? 자, 기존에 부하가 있었던 2차 측 정격 전압이 있었을 때 만약에 부하가 없이 개방된 무부하 단자 전압이 되었다면 그때 전압이 얼마만큼 변화를 했는지 그 변화의 백분율을 바로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측 무부하 단자 전압에서 우리가 2차 측 정격 전압을 뺀 것을 우리가 2차 측 정격 전압으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요. 지금 2차 무부하 전압이 240, 즉 V2 제로가 240이 되고요. 정격 부하 시 2차 단자 전압이 230이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30이고 이것을 무엇으로 나누냐? 마찬가지로 2차 단자 전압 23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분율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요. 자, 그 결과가 대략 4.3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어떤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화가 2%,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3%라 한다. 이 변압기로 역률 80%인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몇 %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게 저항 강화 그리고 리액턴스 강화가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전압 변동률을 공식으로 나타내면요. 전압 변동률 엡실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P 퍼센트 저항 강화의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 주었고, 자, 플러스 Q의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에 우리는 사인 세타를 곱해 주었습니다. 자, 이때 부하가 진상 혹은 지상에 따라서 지상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요. 진상일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요. 부하는 대부분 지상 부하다라고 생각해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할게요. 자, 퍼센트 저항 강화가 2%이고요. 그리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3%이고요. 사인 세타,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0.8이에요. 그럼 사인 세타는 곱하기 0.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요. 그 값이 3.4%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다음 21번입니다. 어떤 변압기의 단락시험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 1.5%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3%를 얻었다. 이때 부하 역률이 80% 앞선 경우에 전압 변동률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앞선 문제와 거의 동일하죠. 자, 전압 강화 그리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전압 변동률 엡실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P의 코사인 세타, 자, 그리고 플러스 Q의 사인 세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주의를 해주셔야 할 게, 자, 우리가 문제에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전압 변동률이 가운데가 플러스다라고 했어요. 지상 부하일 때는 그냥 플러스다라고 했었죠. 반면에 진상 부하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로 계산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앞선 경우, 역률이 앞선 경우다. 즉 부하가 진상 부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로 이 전압 변동률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요. 자, P는 1.5%이고요. 자, 역률이 동일하게 0.8이 되고, 이번엔 마이너스입니다. 자, Q가 3%고, 자, 사인 세타는요, 동일하게 곱하기 0.6, 역률이 0.8이니까 사인 세타는 0.6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그 값이 마이너스 0.6%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15kVA 3000대 200V인 변압기에 1차 측 환산인 등가 임피던스가 5.4 플러스 J65일 때 퍼센트 저항 강화 그리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각각 몇 %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퍼센트 저항 강화 그리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V 제곱분의 PZ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주의를 해주셔야 할 게 우리가 각각 이 P는요, 그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다라고 했고요. 이때 볼트는 킬로볼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공식이 굉장히 실기에서도 자주 사용을 하니까 꼭 기억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 공식이었어요. 자, 그럼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퍼센트 저항 강화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때 임피던스가 아니라 저항을 고려해주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묻는다라고 하면 이때 R이 X가 되고 이때 R이 X가 돼서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대로 대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퍼센트 저항 강화는요, 자, 우리가 지금 분모가 10이고요. 그리고 V 킬로볼트죠. 자, 이때 전압이 지금 3000이다라고 했습니다. 3000. 자, 그래서 킬로볼트로 바꾸면요, 우리가 3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는요, 우리가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15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고, 이때 저항이 5.4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곱하기 5.4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주시면요, 퍼센트 저항 강화 P라고 하는 것이 0.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Q를 계산해줘야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값은요, 그 값이 항상 동일하겠죠. 우리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계산을 해도 이 값은 그대로 동일하게 대입을 해줄 거예요. 이 값만, 뒤에 R 값만 우리가 X 값으로 바꿔서 대입을 해주면 되고, 그때 X가 J의 6이니까 6을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어떻게 되냐. 자, 이 값은 그대로 대입해줘서 우리가 0.6으로만 바꿔주면 그 값이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P는 0.9고요. Q는 1이 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부하의 역률이 0.6일 때 전압 변동률이 최대로 되는 변압기가 있다. 이때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이 3%라고 하면 역률이 0.8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몇 %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요, 지금 부하 역률이 0.6일 때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었을 때 역률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했죠? 자, 우리가 역률이 다시 전압 변동률이 최대일 때 그때 역률 코사인 세타는요, 우리가 루트에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분의 P다라고 했습니다. P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역률이 0.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로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이 3%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압 변동률 엡실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P의 코사인 세타고요.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지상 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Q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이 3%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때 역률이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가 1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사인 세타는 0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결국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 엡실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3%가 되는 거고, 그때 사인 세타가 0이니까 결국 P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P가 3%가 된다. 퍼센트 저항 강화가 3%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의 조건에서 우리가 P가 3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럼 여기에 그대로 3을 여기에 분자에 3을 넣어주고요. 자, 분모도 3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압 변동률이에요. 역률이 0.8일 때. 자, 그럼 우리는 Q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Q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우리가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리고 3을 0.6으로 나눠주면요, 우리가 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분자 양변에 이렇게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5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때 3의 제곱을요 우항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Q다라고 하는 거는요. 4%가 나온다. 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 구했죠. 자,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게 뭐죠? 바로 전압 변동률 엡실론인데, 자, 이때 P는 3이고요. 역률이 0.8에서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8이 되고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자, Q는 4% 그리고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0.6을 대입을 해주시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 대략 4.8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요. 정답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5kVA 3300대 210V 단상 변압기의 단락 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이 120V이고요. 동선이 150W다라고 하면 퍼센트 저항 강하는 몇 퍼센트인지는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퍼센트 저항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퍼센트 저항 강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이때 이 퍼센트 저항 강하가 의미하는 것이 뭐였죠? 자, 변압기에서 전체 전압에 대한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의 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압 강하는 I 곱하기 R이 되겠죠. 자, 여기에 B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요. 이 값이 퍼센트 저항 강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자에 동일하게 I를 곱해주고요. 분모에도 동일하게 I를 곱해주었을 때, 자,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우리가 V 곱하기 I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용량 P분의 I제곱 곱하기 R이에요. 즉, 저항에서 발생하는 동선이다 해서 우리는 I제곱 R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P는 용량이에요. 용량. 우리가 용량을 어떻게 구했죠? 우리가 전압 곱하기 전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졌죠. 5kVA 주어졌으니까 바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P는 500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I제곱 R이 결국 뭐예요? 동선이죠. 그래서 동선 150을 대입해주고 여기에 백분율 10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이랑 지금 공 두 개가 약분이 되고요. 우리가 50을 150에 나눠주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퍼센트 저항 강하는 3%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임피던스 강하가 4%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이 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락비 K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죠? 이 단락비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락 전에 흐르는 전격 전류에 대한 그러니까 IN분의 단락 후에 흐르는 단락 전류에 대한 비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N분의 IS로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이 단락비는요.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했을 때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나타내면 퍼센트 Z분의 100이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단락 전류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나타냈을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IS라고 하는 이 단락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퍼센트 Z분의 I 다시 분자가 100을 대입을 할게요. 자, 100을 대입을 하고요. 퍼센트 Z 분의 100 곱하기 IN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임피던스 강화, 즉 퍼센트 임피던스가 지금 4%다 라고 주어졌어요. 여기가 4가 되고요. 그리고 100은 그대로 100이고 IN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자, IN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단락 전류와 전격 전류가 몇 배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와 100을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결과적으로 단락 전류 S다라고 하는 것은요 25IN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전격 전류의 25배를 한 것이 바로 단락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25배가 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입니다. 변압기 부하가 증가를 할 때 현상으로서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하가 증가한다라는 게 결국 뭐죠? 자, 부하가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부하가 증가를 하면요. 우리는 부하는 곧 전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전류가 증가를 하면요. 우리가 첫 번째 동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I제곱 R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부하가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I 제곱만큼 동손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기는 맞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손실은 전부 뭘로써 방출한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열로써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전류가 증가를 하면요. 손실이 증가를 하고 이 손실을 방출하는 열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온도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4번 먼저 볼게요. 여자 전류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우리가 여자 전류 혹은 무부하 전류다라고 하는 거는요. 부하가 있든 부하가 없든 그 전류가 항상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 전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여자 전류 I0 혹은 무부하 전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죠? 바로 철손을 발생시키는 철손 전류와 그리고 자속을 만드는 자화 전류 IM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둘이 더한 것이 바로 여자 전류가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전류는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위상을 고려한 플러스 J를 해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여자 전류가 일정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철손을 만들어내는 철손 전류도 일정하겠죠. 자, 그럼 철손 전류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철손이 증가하지 않고 철손도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틀린 것이죠. 그래서 3번 철손이 증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주파수가 전격보다 3% 감소하고 동시에 전압이 전격보다 3% 상승된 전원에서 운전되는 변압기가 있다. 이때 철손이 F, Bm의 제곱에 비례를 한다면 이 변압기 철손은 전격 상태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전기 기기에서는요. 이 주파수와 철손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주파수 그리고 자속 밀도가 들어간 식에서 바로 관계를 설명하면 틀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공식은요. 우리가 전기 자기학에서는 성립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기 기기에서는 왜 안 되냐? 자, 우리가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이 자, 공식에 의해서 4.44의 F N의 파이 M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자속을 자속 밀도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요, 이 파이 M이라고 하는 것이 자속 밀도 B에 그리고 면적 S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4.44는 상수니까 고려하지 않고요. 건수도 바뀌지 않으니까 지워주고 S도 변하지 않으니까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속 밀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자속 밀도는 F분의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변압기는요. 기본적으로 유기기전력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속 밀도는 주파수와 서로 반비례한 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 이 자속 밀도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파수에 의해서 그 값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 전기 기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FBM의 제곱에 의해서 그 주파수에 의한 관계를 설명하면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속 밀도가 값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속 밀도 공식을요. 이곳에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해주면요. 우리가 이 철손 F에다가 B의 이식을 대입을 했죠. 그래서 F분의 2의 전체 제곱을 해주면요. 우리가 철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철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식에 왜 F분의 2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타냈는데 자, 그러면 이 철손이랑 주파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죠? 주파수가 전격보다 3% 감소한다라고 했고요. 전압은 전격보다 3% 상승했다라고 했어요. 결국에 유기기전력이 지금 3% 상승을 하고 주파수는 3%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자, 지금 주파수가 3% 감소를 했어요. 그럼 기존에 1이다라고 했을 때 주파수가 3% 감소하면 0.971배가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압이 3%
상승을 했어요. 그럼 기존에 1이다라고 했을 때 1.03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제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계산해주면 주파수에 따라서 철소는 어떻게 되었냐? 그걸 계산하면 우리가 대략 1.0937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요. 1.0937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존에 100%일 때, 1일 때 주파수가 변하니까 그리고 전압이 변하니까 어떻게 되냐? 1.0937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9.37%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대략 9.4%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골라주시면요. 보기에 약 9.3%가 증가했다. 주파수가 감소하고 전압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이 철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9.3%가 증가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와류선이 50W인 3300대 110V 60Hz용 단상 변압기를 50Hz 3000V의 전원에 사용을 하면 이 변압기의 와류손은 약 몇 와트가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을 P2로 표현을 했었죠. 자, 우리가 와류손은 K에 T에 F에 B에 전체 제곱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곱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와류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K에 T의 제곱 그리고 F의 제곱 그리고 자속 밀도 B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주파수 그리고 전압을 바꾸어 줬을 때 이 와류손이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할 때는요. 우리가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기 기기에서는요. 우리가 유기기전력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자, 그래서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4.44의 F, N의 파이 M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자속 파이를요. 자속 밀도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BS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여기서 4.44는 상수니까 지워주고요. N도 바뀌지 않으니까 지우고 S도 지워졌다라고 했을 때 우린 결과적으로 이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것이 F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요 유기기전력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주파수가 60에서 50Hz로 바뀌었고요. 유기기전력, 즉 전압도 3300V에서 3000V로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유기기전력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속 밀도다라고 하는 거는 전기기기에서 주파수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요, 이 자속 밀도에 대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 와류손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 K는 일정하고요. T의 제곱 그리고 F의 제곱에 지금 자속 밀도의 제곱이니까 F분의 2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F의 제곱과 F의 제곱이 약분이 되겠죠. 약분. 자, 그럼 결과적으로 와류손 P2라고 하는 거는요. K, T의 제곱에 유기기전력 2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차피 K도 상수고요. 시간도 바뀌지 않으니까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와류손이라고 하는 거는 유기기전력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에는 지금 관련이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전압이 3300V에서 3000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기존의 와류손이 50이었어요. 이때 전압이 얼마만큼 감소했냐? 바로 3300에서 3000으로 감소를 했으니까 우리가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3300분의 300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곱에 비례를 한다.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그 값이 41W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보기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150kVA의 변압기의 철선이 1kW, 전부와 동선이 2.5kW이다. 이때 역률 80%에 있어서의 최대 효율은 약 몇 %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변압기의 최대 효율은요.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다라고 했습니다. 같을 때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이 PC는요. 전부하
동손이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철손을 보시면요. 1kW이고요. 동손은 2.5kW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부하일 때 지금 철손이 1kW고요. 동손이 전부하 동손이 2.5kW니까 전부하일 때는 최대 효율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철손과 동손이 지금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니까 어떠한 부하율일 때 최대 효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손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손을 철손에 맞춰 바꿔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손이 철손과 같아지는 그때 부하율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하율 m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m이다라고 하는 거는 루트에 넘겨서 동손분의 철손이란 공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지금 전부와 동손이 2.5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값이 2.5가 되고요. 그리고 철손은 1kW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PC는 2.5를 대입해 주시고요. PI는 1을 대입을 해 줍니다. 자, 그럼 이를 통해서 그때 부하율, 전체 동손이 철손과 같아지는 그때 부하율을 계산을 하면 그 값이 0.6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율이 0.63, 그러니까 64%의 부하를 사용할 때 최대 효율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 뭐죠? 최대 효율은 약 몇 %인지를 묻고 있어요. 우리가 효율 2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약 효율에서 출력을 기준으로, 자, 그리고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다라고 했는데, 자, 손실은요 결국 철손과 동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었을 때 이게 바로 효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최대 효율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최대 효율은 철손과 동손이 동일하니까 우리가 결국 동손을 철손에 맞춰주는 부하율을 찾았죠. 그래서 이 철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출력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출력은 결국 와트죠, 단위가. 즉 유효 전력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VI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그리고 분자는 마찬가지로 출력이니까 VI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자, 여기에 더하기 2 철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철손 1kW를 대입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철손을 그냥 kW로 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용량이 주어졌죠. 즉 P상 전력이 주어졌습니다. 즉 VI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VI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우리가 VI는요 150이 되고요. 지금 단위가 kg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고, 코사인은 0.8, 그래서 0.8에다가 분자는요 마찬가지로 150 곱하기 0.8에 더하기 2를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요 그 값이 대략 97. 이것에 백분율까지 고려해 줘야 되겠죠. 자, 백분율까지 고려를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로 나타냈기 때문에 백분율까지 고려를 해주면 그 값이 97.4%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약 97.4%가 답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변압기 운전에 있어 효율이 최대가 되는 부하는 전부하의 75%였다고 하면 전부하에서의 철손과 동손의 비는 어떨지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변압기에서의 철손 최대 효율이 되는 조건은요, 철손 PI가 있고요, 동손 PC가 있을 때 이 둘이 서로 같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PC는요 전부하 동손이다라고 했어요. 즉 전부할 때 이 동손과 철선이 서로 다르게 되면은 최대 효율은 언제 발생하냐? 바로 부하율의 제곱일 때 최대 효율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때 부하율을 여러분들이 찾아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 부하는 전부하의
75%다라고 합니다. 즉 부하율이 얼마죠? 지금 부하율이 75%니까 4분의 3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 4분의 3을 부하율 4분의 3을 그대로 대입을 해 주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최대 효율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4분의 3의 제곱에 동선이 되고 그때가 바로 최대 효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분의 3은요. 여기서 이 4분의 3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곱을 했을 때 16분의 9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결국 16을 넘겨주시면요. 16 철손이라고 하는 거는 9 전부하 동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전부하에서의 철손과 동손의 비는요. 16대 9. 다시 철손과 동손의 비죠. 철손과 동손의 비니까 반대로 9대 1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변압기 전일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전일 효율이 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압기가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해서는 철손과 동손이 서로 같을 때 최대 효율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전일 효율이 최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 전일은요. 하루 동안 사용을 했을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철손이다라고 하는 거는 철손은 우리가 하루 중에 얼마만큼을 사용하고 사용을 하지 않아도요. 항상 발생을 하는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철손은 발생하고요. 자, 동손은 자, 하루 24시간 동안 만약에 n시간을 사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n을 곱했을 때 동손이 이 둘이 같을 때가 바로 최대 효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보기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전부하 시간이 길수록 철손은 적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전부하 시간이 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용한 시간 n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동손을 넘기면 동손분의 이때 동손은 전부하 동손입니다. 이때 24 곱하기 철손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전부하 시간이 길수록 즉 n이 클수록 철손은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커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고요. 두 번째, 전부하 시간과 관계없이 전부하 철선과 동손은 같게 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전부하 시간은요. 결국 동손과 철선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부터 틀렸다라는 겁니다. 전부하 시간과 관계없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음 보기 3번.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철손은 크게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번엔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철손을 크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n이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자가 작아져야 하니까 철손은 작아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부하 시간이 마찬가지로 짧을수록 무부하손. 자, 무부하손은 결국 우리가 철손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무부하손은요. 철손과 기계손이 있는데 변압기에서는 기계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부하손 결국 철손이 적게 해야지 우리가 이 전부하 시간 n이라고 하는 것이 짧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면요. 변압기 첫 번째 파트 문제풀이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이번 수업도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